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인 토크로 세계로 눈을 식견까지 넓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김종대 의원님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계속해서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드라이브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고 지금 왜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조금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죠. 예,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국정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국방부입니다. 네.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 곧 들어가요. 예. 이거 뭐 윤 정부를 상대로 지금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특검을 하자는 건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주장을 어떻게 여당이 합니까? 원래 이런 주장은 야당이 하는 거예요. 예. 현직 검찰 못 믿겠다. 저기 특검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무 얘기나 다 하다 보니까 이미 검찰이 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특검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예. 국정조사도 그렇지. 이거 정치 공세를 해도 조금 논리적으로 해야지. 아니 검찰이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걸 그 여당 대표가 얘기합니까? 그래.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승원 평론가? 세계적인 시각. 네. 지금 다들 오늘 뭐 유시민 작가죠. 전 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오늘 최경영 네. 시사에 나왔었나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종합병원으로 하면서 앰뷸런스 싣고 온 사람들 지금 갈 데가 없다. 응급실 다 비워두고 뭐 딴짓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은 뭐 미국 물가가 9.1% 뭐 쇼크라고 하고요. 이제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물가는 올라갈 거고 금리도 계속 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화가 났더라고요. 사우디 가기 전에 막 화내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행보는? 지금 한 달 이상 소위 말하는 30%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네.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금이라도 반등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뭐 6%대 9%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지율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다시 보자 트럼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뭐 둘을 또 다시 맞붙이는 그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30% 이상 박스권이고 일부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이제 바이든이 그 다음 대선에 재선에 나오는 걸 또 반대한다는 여론이 6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여론조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이제 가면서 이 모든 걸 좀 극복하겠다고 한마디로 사우디 가는 이유는 유가 잡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 입지가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겠다라는 거라서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거 본인은 다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네.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안정되면 그래야 또 물가도 잡고 그럴 텐데 또 유가가 떨어지는 게 또 달 같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침체로 이어진다.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되고 그 국제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아까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화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뭐 9.1% 상승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 6월 달 기준이지 지금 7월 중순 아니냐. 한 달 사이에 유가가 좀 빠졌다. 이걸 좀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이든 유가든 이게 굉장히 탄력적인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빼면은 지금 6%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항변인 것이죠. 옹색합니다. 옹색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지만 국민들 귀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우리가 좀 주안점은 경기 침체 문제냐, 인플레이션 문제냐, 이렇게 선택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막 금리 올리고 뭐 해서 인플레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경제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선택의 압박,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그 나라의 역량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점점 궁색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 방문해서 일단은 유가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과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인 사활이 여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난달에 방문해서도 미국 기국 인사가 우리 대통령은 뭐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글로벌 동맹이 됐고 이런데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보따리 8,000개 일자리 만들어 왔습니다. 네, 한국 갔다 와가지고 그렇죠. 오로지 이 말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의 행보인데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런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고를 했어요. 이제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 잘한다. 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협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럼 협력의 내용이 없어 보십시오. 네. 이건 정치적 추락이에요. 사우디에서 그래도 보따리를 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나라에서 또 석유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의 밀월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45년 이후부터 계속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왕이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와 안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걸 이제 보면은 미국 혹은 그 외부에서도 이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각자의 이제 주장을 피는 공간이 이제 이 포린 어페어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반으로 나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네가 지금 언론인 카쇼크지 암살로 사우디 왕세자 안 만난다고 했잖냐. 왕따시킨다고 했다가 갑자기 유가 오른다고 바로 가면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던 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글로벌 컨센서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규칙에 기반 질서를 전 세계 어디 가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기반 질서를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중잣대다.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러시아 편에 선 국가들 한 30개국에서 50개국 나라를 보면은 결국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선택적 정의 때문에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가는 걸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가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 괜찮아. 전직 대통령들도 다 그랬어. 막 이런 논리를 피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되는데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은 국민들이 수용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799님께서 많이 좋아하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많이 좋아한다고 두 번 아이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039님 이승원 평론가님 찐팬입니다. 여기는 하트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한테는 하트는 없습니다. 느낌표가 한 10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 분향소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문상 가서 손 잡고 관계 복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셔틀 정상회교의 복원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추모 분위기를 통해서 조문을 신속하게 가고 또 조문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포함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접촉 면적을 넓히되 거기서 이제 비공식적인 메시지는 한일 정상외교를 복원하자. 그러니까 일명 셔틀 외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추모 분위기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많이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평화 번영을 앞당기지는 않았는데요. 예, 오히려 우익의 발호와 그런 걸로 인해 주변국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네.
또 이런 어떤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지금 좋아하는 동아시아 국가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야, 평화헌법 수정하겠다는데 어떤 아시아 국가가 박수치고 나옵니까? 근데 우리만 박수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추모 분위기에서 정상외교 복원으로 가는 게 외국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결국은 개헌에 대한 어떤 그 응원과 지지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이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조속한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과속이 또 볼골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속도 조절을 좀 전 주문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처럼 막 밀어붙이거나 그냥 사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의원님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입장, 일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약간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답안 가져와봐 뭐 어쩔 네네.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져오라는 그런 스탠스고, 이번에 어쨌든 조문 자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조문 자체는 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 굉장히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이후에 기시다가 어쨌든 아베 총리의 어떤 피격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일본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게 기시다가 온건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표는 아베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얻은 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을 내놓을지 아니면 기존의 아베의 유산을 계속 이어받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아베의 유산을 꼭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일 테고요. 그리고 네. 단호하게 지금 대처하고 반대 목소리를 낼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이제 개헌을 빠르게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기시다가 11월 그 참여한 선거 직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자위대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 평화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 포기할 수 없다. 전쟁 포기 그리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평화 그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헌법을.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인 대신 중국 매체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일본이 개헌을 한다면은 이 물어뜯는 괴물의 힘을 풀어주는 것, 이렇게까지 이제 그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가운데 지금 어떤 목소리를 또렷이 내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지금 일체 입장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행보가 마치 이런 개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베 유산에 편승하는 듯한 분위기로 비춰진다는 것이고요. 아베를 너무 그리고 띄워주는 것 제가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개헌 문제는 단순히 헌법의 한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시민의 의식이 바뀌는 새로운 국가주의로 탄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만큼 일본의 온 사회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제 전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잘못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상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아베 신조에 대한 명확한 좀 정치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냉정하게 또 보고 국익을 위해서 뭐가 또 바른지도 또 얘기해봐야죠. 네. 6150님 진우 종대 승원 이세명 트리플 효과 좋아요.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상황 분석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의원님, 자, 한국과 미국 공군이 F-35A 이렇게 연합 비행 훈련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도 유사한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초계 비행이라고 정찰을 같이 하는 낮은 수준의 비행 훈련이었다면 네.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은 공격 편대군을 편성하고 네. 또 완전히 어떤 그 적군하고으로 대항군을 모의 교전을 해본다든가 하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훈련이고요. 또 이 훈련이 있기 직전에 일본하고도 미군이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예. 바야흐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의 그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안보 협력의 어떤 질적 수준이 대폭 강화되는 조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북한에선 직접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북한은 반발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북한을 초월해서 인근 중국 러시아에 미치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꾸 미국에서 이제 대만 위협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중국 러시아가 연합공군을 편대를 구성해서 방공식별구역을 한반도 인근 또 일본 영공 인근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응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지정학이 이렇게 어떤 큰 판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인 거고 여기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북한의 문제로만 결코 이걸 국한해서 볼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죠. 지금 이제 지난 6월에 노동당 5차 전원회의가 있었고 이제 2년 만에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어요. 2020년에 김여정이 대적투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남투쟁, 그러니까 대적투쟁이 가장 강력한 이제 표현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나와서 한 얘기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강대강으로 나갈 거야. 다시 한번 재천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계속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뭔가 이게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다면 본인들 자위권을 위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세울 테고 실제 작년 1월에 이제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던가 아니면 ICBM이나 뭐 SLBM이나 이런 것들 이제 능력을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라는 논리를 계속 펼칠 거고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남북 관계가 항상 첨예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주 극한적으로 이제 대립되긴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북한이 좋아서 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북한이 싫어도 그냥 어쨌든 평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지금 논리가 마치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욕할 때도 마치 북한이 좋아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지금의 여당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가면은 결국은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남북 간의 어떤 경쟁 긴장감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지 솔직히 아직까지 정확한 스탠스를 모르겠습니다. 네. 플랜 B는 없다고 그런 거 쇼는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아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뭐가 전개되느냐가 북한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이 F-35는 이후에 그 과정을 예고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은 풍계리에 비가 많이 와서 못하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중국 때문에 못하는 거라 그러는데 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못하는 건 풍계리 사정입니다. 네. 이 안반 구조가 비가 이제 오면 땅이 물러지고 이런 어떤 상황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이 끝나면 네. 핵실험은 다시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전개된다는 건 이미 미국이 공약을 했고 그렇다면 이 F-35 전개로 해서 훈련으로 워밍업을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미국도 계속 힘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8월에 이제 실병 기동 훈련까지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 근자에 보기 드문 아주 대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북한도 분명히 조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여름을 무사히 우리가 넘기고 한반도의 주변을 안정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역량을 우리가 또 발휘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미일도 좋지만 북중러가 또 연합하거나 단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이 한미일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지피지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과연 이 정부가 그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중국과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외교 역량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날도 더운데 북한 또 위기가 또 고조되는 거 그건 좀 막아야 될 텐데 이번 여름까지는 괜찮겠습니까? 훈련 계속되네요. 예, 맞습니다. 8월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월이요? 예. 8월에. 7월은 좀 넘어가고 8월.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네.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실시되고 네. 이 무렵입니다. 우리를 좀 북이 좀 잠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지금 의외로 가장 깜짝 놀랄 일은 북한에서 뭐냐면은 노동당 회의에서 뭔 말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의외로 코로나가 잘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올 여름 지나서 북한의 2차 대유행이 오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검토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1차 유행은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전문가들 경고한 것보다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 같은 시간이 거의 10초 남았습니다. 10초요? 네. 중단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 때도 있어야지. 지글씨 지금은 글로벌 시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이승원, 김종대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